한 12년 정도 실제 엔지니어 회사에서 철도 계획을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도권의 여러 광역전철, 그다음에 전국적인 일반 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직접 뭐 예타부터 뭐 계획,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까지, 그리고 그 이제 턴키라고 이제 시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도 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철도에 있어서 특히 역세권이나 철도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느낌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철도 빠꿈이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집값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했던 게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뭐 시장의 정책적인 거에 대한 아주 반대급부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14, 15, 16 이때는 조금 만만히 상승했다라면 17, 18, 19, 20 작년 직전 4년 동안은 네. 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물건보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들을 좀 반영해주는 가격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갔다라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정책에 대한 뭐 불만이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아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있고요.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놓고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진 않고요. 올라야 돼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 하죠. 좀 누르는 거. 이 누르는 작용에 대한 게 저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뭔가 좀 눌러주는 부분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집값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여는 줍니다. 일단은. 근데 14, 15, 16과 예. 17에서 21까지는 예, 예. 조금 이게 상승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의 영향이 어떤 물가 상승률에 의한 뭐 오를 때가 돼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의 영향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보진 않아요. 제 관점에서, 제 견해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 앞에 5년 전에는요, 붕어빵이 1,000원에 4마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얼마 전 겨울까지만 해도 내려가서 보면 붕어빵 한 마리가 이제 2마리에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집도, 집도 부지나 이런 것들, 가격들도 분명 올랐고요. 땅값도 올랐고, 거기에 뭐 건축 재료비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올랐고요. 모든 것들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 그러면 다 오르는데 부동산이 안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라가서 올라가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막 풍선으로 막 눌러서 서로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는 올라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수하게 제가 좀 수도권을 분석해 보면 최근 직전 4년 동안 이 책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놓고 보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고 왜 150%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해석이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50%씩은 다 올랐다. 수도권 중심으로. 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올라줘야 될 것들이 올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그게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상향이 기본이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를 예측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못 맞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기본이다. 결국 뭐 물가도 올라가고 나라의 경제 성장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올라가는데 이제 안 올라가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 그게 뭐 하락기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조정기는 분명히 있다. 부동산에도. 그 조정기가 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10년이 지나고 보면 그때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랐을 거고, 예년의 가격을 비교해봐도 항상 주기적인 또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늘 상승해 왔다. 그런 부분들은 깔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저금리에 대한 기조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 그대로 현금이 많죠. 주변에 보면 집을 팔고 살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제가 보기엔 주변에 현금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부채가 심하지만 가계부채가 심하지만 한쪽은 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말 그대로 지금처럼 정말 상당히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 강력한 규제만 아니라면 또 한 번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은 되게 많은데
뭐 하고 싶어도 명의도 없고 맞죠? 세금을 다 맞으니까 솔직히 다 못 들어가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양날의 상황들은 다 있는데 만약에 그게 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국채금리죠. 뭐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특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은행에 있는 신용담보금리도 좀 올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어도. 근데 그러한 기조들이 좀 보여진다라면 아무래도 그동안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진 않아도 분명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뭐 자산 솔직히 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강남에 좀 돈 있으신 자산가 분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들만 봐도 부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불분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면 분명히 좀 위축은 될 거다라고 보여는 칩니다. 일단은 수요 공급에 대한 생각은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일단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당분간의 어떤 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에는. 근데 이제 2015년 되면 서서히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시흥 광명지구가 나온 것처럼 15년부터 16, 17년까지는 좀 과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뭐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구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수요적인 측면,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에 있어서 크게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이제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미리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년의 공급이 되더라도 23년, 24년쯤에는 그 위기감이 미리 좀 찾아올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약간 뭐 한 10년을 내다보면 뭐 2년까지는 그래도 뭐 견줄만 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시장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15년 이후부터는 공급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정장은 아닐 거다. 조정장은 아니고 뭐 어느 된 건 우상향은 기본적으로 끌고 가되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살짝 약간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올해는요. 저는 그냥 알곡과 쭉정이 그런 약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큼 들고 가실 거냐에 대한 거죠. 만약에 실거주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라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약간 좀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라면 이거를 말 그대로 어떤 실거주 2년 뭐 아니면 3년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갖고 가시려면 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분명 여기서도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얘기할 뭐 GTX나 이게 철도와 관련된 노선들 또는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 이슈들이 좀 있는 곳들 아니면 또 이제 지역 단위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신도시나 신도시 주변 또는 뭐 산업단지 이런 데들이 분명히 호재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게 이전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저는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가격이 뭐 좀 올랐지만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또 개별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그런 지역들도 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좀 오른 것은 약간 숨고르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오른다라는 기조보다 알곡과 쭉정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그동안 이제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되거나 실제로 발표가 됐더라도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실행이. 뭐 GTX가 낮은다고 그러는데 실제 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뭐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전이 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 진행의 모습들이 보여줘야지 또 한번 이렇게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1년은 그렇게 보시고 아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런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괜찮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2013년 하반기나 14년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우려 부분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부담감. 25년? 예. 그때부터 좀 본격화 될 것 같거든요. 뭐 그 전부터도 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시기. 그 이후에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어떤 공급에 대한 게 있지만 뭐 그거 이렇게 막 몇십만, 10만 가구, 10만, 30만 가구 한다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갑자기 다 위축되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단계별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입주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입주가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처럼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례와 검단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아니면 동탄 신도시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보면 예, 말 그대로 빠른 데는 그냥 5년 안에 뭐 7년 안에 8년 안에 이렇게 입주가 됐지만 검단 신도시는 막 이제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지 조성하고 일부 단지만 진행을 하고 2단계, 3단계 구간은 이제 막 이제 부지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지는 좀 빠르고 어떤 단지는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냐면 시흥 광명지구라는 게 후속적으로 지금 편입이 됐잖아요. 3개 신도시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공급에 대한 것들이. 뭐 말은 국토부가 뭐 하지만 어제 오늘 LH에 대한 그 내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계속 골치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의지는 있으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또는 뭐 장관의 어떤 교체나 다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 속도가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어떤 사업 지구에서도 좀 빨리 되는 지구가 있고 그 빨리 되는 지구 안에서도 구역 섹터별로 뭐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위례가 이제 북위례는 이제 지금 또 이렇게 공사하고 막 분양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지구 안에서도 섹터별로 좀 구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이지만 그게 뭐 5년 안에 그 물량이 다 공급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30년, 35년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게 수도권 전반의 공급에 아주 큰 영향에 이렇게 막 큰 느낌을 주지는 않을 거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내년에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뭐 솔직히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대선쯤, 그러니까 한 5년이 더 지난 대선쯤에는 뭔가 이 정책에 대한 너무 눌렀기 때문에 누른 거에 대한 뭔가 좀 규제 완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약간 하락 기조가 보이고 뭔가 그러면 또 반대급부로 불면 규제는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너무 좋은 장이었잖아요. 그 좋은 장에 놓쳤다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좀 놓쳤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마셨으면 좋겠다. 다음 장을 준비하셔라. 그 다음 장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 장에 또 놓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시드머니. 그때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런 좀 시드머니,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뭐 실제 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그런 좀 준비된 그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5는 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갈 거라고 보시는 중간중간에 뭔가 풀어지겠죠. 그게 말 그대로 갑자기 5년 후에 확 풀어지는 건 아니죠. 규제가 하나씩 묶이는 것처럼 풀어지는 것도 하나씩 풀어지겠죠. 뭐 조정적을 조금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조금씩 완화해 준다거나 이게 왜냐하면 선거랑 항상 물려요. 지방선거가 있든 뭐 총선이 있든 대선이 있든 그 전후로 시장이 좀 조정이 되거나 좀 안정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지금 어떤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역세권도 전문이지만 원래 이제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이제 경매 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1010이라고 그래서 한참 2009년부터 10년, 11년, 12년까지 해서 경매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투자에 방송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투자도 투자지만 뭔가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게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 뭐 저도 보니까 이게 돈을 뭐 조금 만지면 그때는 뭐 나름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단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물론 투자와 관련된 게 주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제가 2013년에 이제 건대에서 석사를 하게 되고 2017년에 한양대에서 박사과정 이제 수료까지 했고요.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갈망이 되게 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단순하게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큰 부동산 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냥 아파트, 뭐 땅, 뭐 경매 아니면 뭐 상가 이런 거지만 이러한 것들을 뭔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상업시설들을 만들고 분양을 하는 어떤 일련의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또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하시는
어떤 뭐 공무원의 관계 기관들 다양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좋지만 그러한 세상의 넓은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레디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분을 만나면 저는 뭐 사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상당히 또 한 걸음 또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무주택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번 버스는 놓쳤거든요. 네.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없어서 무주택 있는 분이 있고요. 있는데 무주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은 다릅니다. 자기가 본인이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력은 있는데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냥 약간 대출을 받고 부담을 가지면서 집을 사신 분이 있고요. 지난 5년 전에. 누군가는 그냥 난 마음 편하게 전세 살래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5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상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그 돈인데 누군가는 벌써 2배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뭐 이득?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어떤 대화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드시는 분하고 준비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예. 네.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뭔가 또 사업하다가 잘못되시거나 아니면 뭐 연세가 나이가 있더라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준비는. 그래서 그런 준비된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됐다 오케이라고 먼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사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의 차이겠죠. 뭐 분양을 받으실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시장적으로 지금은 뭐 나중에 뭐 중장기적으로 뭐 그런 뭐 약간의 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 사셔도 된다라는 게 이왕이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분명히 시장에 급매물이나 급급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급매물이나 급급매물들 그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분명 시장에는 갑자기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 다주택, 뭐 2주택 아니면 법인으로 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왕 사실 거면 좀 과세 전 그러니까 6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안에 좀 뭔가 빠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본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라면 아까 말한 좀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역세권이든 개발 호재든 뭐 그런 걸 한 템을 가시고요. 아파트다 그러면 분명 이제 재건축 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뭐 35년이 좀 지나야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재건축이 가능한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뭔가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될 만한 그래야 좀 가격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보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그분들한테는 맞는 얘기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역세권이 그럼 답니까라고 하면 전 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또 다른 별개로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상황이 되게 입지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풀어보면 개발 호재입니다. 그 개발 호재에 하나는 역세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역이 들어간다, 노선이 들어간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그냥 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역 주변에 뭔가 개발 가용 부지가 있다라면 분명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없었으면 안 됐을 건데 여기 생기면서 순차적으로만 이것저것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포인트다. 역세권은 역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굳이 아니어도 뭔가 다른 개발 호재가 있다라면 분명 전 좋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입지상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니까요. 어떤 지역 공원이 생긴다, 뭐 GTX 비노선 부평역 같은 경우 앞에 이제 미군기지 같은 게 옮겨진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개발 호재거든요. 그러한 이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역적 입지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단지 특성이 있어요. 재개발 단지인지 재개발 지역인지. 그러니까 빌라다 그러면 최근 연말에 잠깐 반짝했거든요. 근데 이사규제 딱 때리고 나니까 이거 뭐야 그러고 지금 싹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냥 빌라라는 어떤 단독의 존재감보다는 그 왜 주변에 뭔가 공공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됐건 재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별로 없고 뭔가 노후도가 좀 많은 지역에 있는 뭐 그런 빌라나 어떤 다세대 이런 것처럼 재개발 지역이든 아니면 재건축 연한이 좀 도래할 만한 그런 지역들의 어떤 개별적 이슈들이 분명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저는 기억을 하시면 정말 웬만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입지, 개발 호재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별 호재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만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훨씬 더 본인이 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메인 시청자분들이 다주택자이시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다주택의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의 경우가.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다주택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국가의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냥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본인의 이제 명의가 또 뭐 여러 다양하게 또 명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법인에 대한 다주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에 대한 전략은 이거를 다 그냥 들고 간다라는 게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러니까 우리 급하게 가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 시장에는 분명히 골든,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타이밍이 아니다. 그냥 규제 다 놓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그냥 하물며 2주택만 되더라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거리를 이후에 종부세나 뭐 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까지 분명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물며 다주택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임대사업 때문에 임대사업을 등록하셔서 그런 부분을 일부 피해간다 하더라도 결국 또 어떤 상황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맞게 돼 있거든요. 그 상황들을. 그래서 무리하게 저는 다주택에 대한 거를 접근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2주택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금액이 낮은 것들은 좀 적정하게 이렇게 좀 던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주택도 좀 아까 알곡과 축장처럼 좀 구분을 해서 갖고 가셔라. 이제 버릴 것들은 좀 과감히 버리시고 들고 갈 것들은 과감히 들고 가시고 그래서 어떤 보유세, 아까 말한 종부세나 다른 종부세가 제일 크니까요. 그런 세금 규제에서 일단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정하게 좀 굴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 시장에는 더 큰 또 기회의 장이 온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저녁에 이렇게 맥주를 한잔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10년에 한 번 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년의 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적정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대 수명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집 많으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2번의 기회가 있다. 지금 후레기님한 3번 정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 뭔가 또 기회가 분명히 열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회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집들을 좀 매수하는 시기를 갖기로 하고요. 지금은 좀 정부가 이렇게 막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 그냥 무턱대고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의 집이 있다 그러면 2주택이다. 그런데 그냥 막 수도권 약간 외곽이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조금 더 수도권 상급지로 가고 수도권 상급지다 그러면 서울에 더 상급지로 가고 이런 식으로 1주택 기조로 갖고 가는 게 당분간은 좀 유리할 거다. 여러 상황에서.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2개 갖고 있는 거나요. 2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걸 똑같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가 더 많이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50%가 올라가면 2억이 3억 되고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3억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2억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안 내는데 1억을 2개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몰아가는 거, 그리고 상급지로 가는 거,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미니멀하게 갖고 가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택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이런 것들 아니면 지식산센터 이런 것들도 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분명히 좋은 입지가 있고 장사가 되는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센터도 성수동이나 이런 것처럼 핫한 데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막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분명 대안이다. 저는 지식산센터를 이렇게 여러 개 보유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월 세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급여 세팅을 이미 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다. 왜 그 무리하게 주택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꼭 주택이 아니어도 다른 금융상품도 중요합니다. 꼭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돈인데 그러면 부동산이 꼭 답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자산에 그리고 약간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것들이 어떤 상품들이 있다라면 저는 거기에서 그 돈을 그래도 약간씩 불려가면서 뭔가 또 부동산의 골든타임, 황금 시기가 분명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가 올 때 한번 10년에 한번 이렇게 세상이 열릴 때 그 세상에
한번 이렇게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자제했으면 좋겠다.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열릴 때 그 놓쳐가지고 제가 완전히 아쉽습니다. 완전히 벼락거지가 된. 수도권에 보면 이제 광역 전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선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노선이 지금 현재 22개입니다. 개수를 따져보면 한 740개 정도 될 거고요. 이제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리다 보면 한 640개 정도, 64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640개라고 할게요. 640개 역이 다 여기냐? 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철도를 이해할 때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차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일반 열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나 새마을호나 예전에 무궁화 이런 것처럼 ITX 열차가 다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전역을 움직이는 철도망이에요. 이제 그 중에 수도권의 일부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부분대로 해석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역세권이다, 트리플 역세권이다 할 때는 이 일반 열차는 제외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열차가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일반 열차적 개념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트리플, 쿼트러플 역세권이라는 건 이제 전동차, 지하철 기준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도 좀 급이 다르다. 그래서 지하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심의 경전철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표현상으로는 도시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광역전철은 서울과 인천, 수원을 연결하는 게 광역전철입니다. 지자체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사업. 근데 도시철도 사업은요, 인천이면 인천 안에만 움직여야 돼요. 대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대구나 대전 이런 데 가보시면 지하철 노선에 도시철도, 대구 도시철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서울도 그 경전철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와 경전철은 같은 얘기고요. 김포 도시철도 하면 김포 경전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과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지하철은 보통 서울에서 서울만 끝나지 않잖아요. 또 그렇다고 내렸다 갈아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러한 철도를 우리는 그냥 광역전철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역철도라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운행이 되잖아요. 그때 몇 명까지 타는 게 적정 인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면 보통 타고 다니는 인원 아니면 이 정도 타면 무난하다. 그러니까 꽉 끼지 않고 적정 인원. 한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한 편성.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후레기님처럼. 그래서 보통 분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2호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600명.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에요. 적정한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라고 하면 보통 250%까지 따집니다. 그러면 더 인원 늘어날 수 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명이 앉으면 두 명이 서 있는 정도. 그러면 낑기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타는 게 전 적정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보면 한 양에 한 160명. 근데 2호선은 10량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한 편성에. 그게 1,600명이에요. 한 번 운행할 때 1,600명씩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선의 어떤 열차의 힘하고 우이경전철이라고 있어요. 타보셨나요? 아니요. 안 타보셨죠? 네. 예. 이제 우이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설도까지 내려오는 우이경전철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신림선, 동북선도 계속 경전철이고요.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제 김포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말만 이제 골드라인이고요. 예, 골드라인 맞죠? 예. 실제 이제 김포 시장님이 그 출퇴근 시간에 기자와 함께 아마 텔레비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타게 됩니다. 타는데 아침에 죽으려고 하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탔더니 기자도 끼고 시장도 끼고 다 낀 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너무 작아요. 네, 출퇴근 시간에 밀려오는 인원 대비 역사 규모를 너무 작게 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승강장 앞에뿐만 아니라 위에 대합실까지 꽉 차 있고요. 계단까지 꽉 차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요? 왜 그러죠? 경전철은요, 차량의 길이가 작습니다. 14m밖에 되지 않아요. 예, 하나의 양이. 근데 그걸 두 량만 끌고 다닙니다. 예, 엄청 작아요. 그럼 한 량의 기준이 몇 명일까요? 적정 인원이 80명. 그럼 두 량이면 160명이에요. 2호선은 1,600명 타는데 경전철은 160명 타는 거예요. 그거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같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 느낌 정도로 구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 역세권의 시각은 과연 전체적인 편성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되냐. 노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이 한쪽 방향, 상선이든 하선이든 내선, 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하루에 몇 대 정도 다니는지 아세요? 아니요. 2호선 많이 타시죠? 자주
자주 다니죠. 예, 그러니까 2호선을 많이 타시는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였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245대? 하루에요? 네, 한쪽 방향으로만, 양쪽으로는 그러면 490대 정도 90대 가는 거죠. 490편성 정도.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240편성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당 따져보면 출퇴근 시간은 3분 간격, 평상시 5분 간격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기다리죠. 네, 2호선은 바로바로 옵니다. 예,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차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역세권에 대한 가치잖아요. 이 역에 있어서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 역에 열차가 어떤 열차에 어떤 정도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열차가 얼마큼 자주 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2호선은 그렇게 오는데 다른 호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새로 생기려는 뭐 경강선이나 아니면 쉽게 지금 있는 경의중앙선 경춘선만 해도 별로 전동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예, 막 아침에 10분, 막 20분, 막 평상시 20분. 예, 그러면 이걸 같은 철도역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그 역세권의 가치는요. 아까 말한 수도권 전철 640개 정도에 되는 역에서는 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선 따라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역의 어떤 승객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얼마큼 자주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물론 서울 중심에 있는 그런 것들과 또 외곽 근데 외곽인데 또 이게 별로 자주 다니지도 않고 환승 조건들도 좋지 않아. 이러면 이제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별 5개짜리 역이 있고 별 1개짜리 역이 있다. 그 가치가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 생기면요. 주변에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이 생기면 안 쓰던 땅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수요가 모이니까요. 분명 그 노선적 차이는 분명 있어요. 수요가 많이 모이는 역이 있고 덜 모이는 역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예로 의정부에 경전철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 주변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존하고. 네. 분명 그런 거와 이제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역들 또 GTX가 생기는 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날 거다. 그 영향의 차이는. 이렇게 일정하게 좀 상징되는 역들의 주변들은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상가나 토지 가격 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떤 공공부지가 있거나 뭐 민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다라면 하물며 수도권에 약간 좀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 있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재개발이 되더라도 가능성이 더 높다. 거기에 대한 희망이 더 높고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시행자,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시행자가 여기는 해볼 만하다. 여기서 뭔가 부지를 활용해서 상가를 지면 뭐 직선스타를 치면 여기는 좀 팔릴 것 같다 생각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역 주변에 뭔가 개발하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역 하나가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분명 여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 뭐 GTX 봐보세요. 얼마나 파급력이 큽니까? 운정, 저는 운정지구가 사람들이 다 고양시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운정지구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GTX 하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동네가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역세권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노선이나 역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느끼고요. 거기에 따른 주변의 영향도 분명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명 그 상황들이 분명 맞아요. 다만 이제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과연 이 노선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 거냐에 대한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 노선이다, 신설 노선이다 그러면 이게 5년 내에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10년, 15년이 될 수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정보들은 뭘까요? 신문, 기사, 그다음에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전달해주는 뭐 소식지, 안내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장이야, 시장이야, 이 노선 하고 싶어. 발표하겠죠. 근데 그대로 되냐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노선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질문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보다는 이 역이 더 생기면 좋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 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은요. 이런 기술적인 거나 수혜적인 측면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국토부입니다. 말 그대로 국토부 장관이겠죠. 그 장관이라면 그 밑에 실무 뭐 과장이든 뭐 그 위에 헤드에 걸 거고요. 그것들을 결국 결재라는 건 국토부 장관이고 그
그것들 옆에서 조력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옆에서 찌르면 그 부분들이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수요가 많고 이 노선이 짧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좀 버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 언제? 이거는 초기에 노선이 선정되는 과정. 그 과정만큼은 주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거기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조그만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그냥 그것들을 다 모아서 대세적 판단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노선 선정에서 결정되는 그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판단이 쉽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쪽에 안테나가 좀 있으신 건가요? 굳이 안테나라기보다는 이제 공청회를 열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든 뭔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아니면 뭐 만나서 누군가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인 얘기는 좀 저도 좀 조심스럽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노선의 결정은 아까 말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약간 정치적 상황들이 더 영향을 작용하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수요도 중요하고 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약간 정치적인 상황들도 고려가 되더라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지금 노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획 노선들이.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포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골드라인은 시장님이 짜부될 정도로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철도는요. 말 그대로 뭐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민간이 하는 것도 결국 국가 돈이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총 공사비죠. 총 사업비라고 하죠. 뭐 사업비 있고 뭐 공사비 있고 도급비라는 게 있는데 구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로 봅니다. 총 사업비 안에서 이게 노선 대비 너무 이제 금액이 세다라고 한다라면 사업성이, 그러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하면 손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정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결여가 되는 거죠. 그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겁니다. 이거를 노선을 좀 더 길게 가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거를 또 말 그대로 규모를 역사 규모나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자니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면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강의 김포 신도시를 가보면 다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역마다. 근데 그 수요가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미분양도 좀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말 그대로 한 단지, 한 역만에도 엄청난 수요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출근 시간은 7시 후반대에서 8시 초반대 많이 모여요. 이제 그 다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김포 도시철도가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되게 쾌적하고 좋습니다. 근데 몰릴 때가 문제인 거예요. 몰리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몰리는 시간대를 분명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미래 수역에 대한 예측은 했던 거거든요. 사전에도 예측은 했던 거라면 최소한 역사에 대한 규모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많이 못하더라도 지금 계속 김포와 관련된 계속 풍무지구도 거기 또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많은 또 개발 예정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밑에서는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전철이 꼭 두량으로 가라는 법이 어딨어요. 세량, 내량도 갈 수 있는 건데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 정도는 준비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승강장도 딱 두량을 쓸 수 있는 승강장이 아니라 뭐 내량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좀 파면 되는데 그래봐야 공사비 크게 안 드는 건데 어떤 조금 더 큰 생각을 당장에 조금 더 비용을 아끼려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제가 기술자로서 이제 아쉽죠. 그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GTX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예. 네, 프랭이님 좋게 보시고 다 좋게 보시겠죠. 이 안에 상당수가 다 GTX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세가 GTX가 어떤 철도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다 GTX는. 그래서 이 GTX를 거르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상당히 꼭 그 출퇴근을 하거나 뭐 할 때 무슨 그 거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교통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접근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것보다 좀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덜 걸리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좀 나오더라도, 기름값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처럼 철도도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GTX의
가 있는 역과 그렇지 않은 역의 차이가 분명하게 더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우리는 뭔가 좀 상징성에 대해서 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GTX가 다녀, 우리 여기는 GTX가 서 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서울에 있는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사람들은, 일반 분들은 크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렇게 2, 3년 전부터 이제 뭔가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제 공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제가 GTX 역의 부동산들을 대부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봤더니 이미 벌써 뭐 많게는 뭐 150%까지도 올랐던 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대부분 GTX가 많이 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오를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좀 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다라는 부분이고 또 결과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GTX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철도야, 뭐 하는 철도야 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해를 하시고 나서 GTX역 주변으로 가실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그건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GTX역 있나요? 다니나요? 아무것도 안 다니잖아요. 네. 아직 하나도 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생길 것들과 또 나중에 향후에 생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경험했던 GTX의 파급력은 대부분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GTX에 대한 파급력을 그냥 GTX의 진짜만 나와도 그냥 다 그냥 흔들리고 할 정도로 파급력을 느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한 달 전에 그 안산의 상록수역만 봐도 그냥 GTX 들어간다. 아니 들어간다도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그것도 국토부가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국토부 출입기자가 가서 인터뷰한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난리가 났고, 월요일 날 중개사무소 앞에 줄을 서 있는 장사진이 나왔고, 그게 기사화되고 텔레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연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GTX의 힘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저는 여러 상황들을 예시적으로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기회가 너무 많아요. 왜 아직도 아무것도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A 노선만 공사, 그것도 초기 단계입니다. 공사 이제 시작하는 정도예요. 그 이후의 모습들은 아직도 어떨지 모른다는 얘기고, 저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 반영이 다 됐냐? 전 다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력이 조금 있느냐, 더 많이 있느냐의 정도겠죠. 그 얘기는 이미 이제 공사가 돼서 뭔가 여기 시장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됐다 그러면 여력이 별로 없을 거고요. 이제 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더 여력이 있을 거고, 된다고는 했는데 이게 언제 될 거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기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면 A 노선은 이미 여력이 이렇게 많이 반영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C는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뭐 추가역이 생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B 노선은 된다고 했는데 진짜 되는 거야 이거? 언제 되는 거야? 거기에 따른 여력이 있고요. 근데 D 노선은 발표하면 난리가 나겠죠. 또 대한민국 하면 뒤집어질 겁니다. 특히 철도, 그러니까 GTX를 알고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GTX 디노선이 나오는 순간 그냥 수도권에 또 한 번에 뭔가 불꽃쇼가 한번 나겠죠. 어떤 식으로든 분명 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디노선이 실제 그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 거냐, 타고 다닐 건 언제일 거냐,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한번 불꽃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바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 아니다라는 거고,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작업들에 따라서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GTX는요, 아직 더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만 생각을 해두시고 GTX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끔 이제 방송을 하면 얘기를 합니다. GTX는 한번 산을 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열차는 일반 열차인데 요금은 전동차 개념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 요금이 신분당선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당선 기본 요금이 아마 판교까지는 1,100원, 그 다음에 1,200원. 이게요 플러스 알파예요. 기본 요금이 아니고요. 돈을 더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행 요금이 있으면 운행 요금에 그 돈은 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라면 뭐 1,300원, 1,400원 낼 거면 신분당선 타면요 2,300원, 2,400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100원, 1,200원을. 그게 신분당선입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GTX는요. 지금 기본요금 골격 자체가 국토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2,7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또 몇 년이 걸리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5kg당 250원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가까운 데는 3,000원 정도 되고 먼 데는 4,000원, 4,000원 초반까지도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의 바람입니다. 민간 사업자는요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 이거 갖고는 이제 적자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GTX를 타고 강남 삼성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강남역을 가려면 이제 두 정거장, 선릉역, 역삼역 세 정거장을 더 가나요? 세 개. 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릉역을 간다 그러면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데 그 한 정거장을 더 가면 지금 국토부 입장은 어찌됐건 그냥 뭐 100원 아니면 없거나 100원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열차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춘천에서 서울까지 청량역까지 오는 ITX 열차가 있는데 그 개념은요 GTX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GTX급 거리고요. 그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개념만 다른 차이인 거지 외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GTX만 특혜입니다. 그러면 춘천에 사시는 분이 ITX도 GTX처럼 환승을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안 드렸지만 춘천에서 청량리에 와서 지하철 타면 요금을 따로 내야 됩니다. 환승 할인이 안 돼요. 근데 GTX만 환승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GTX만. 이거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도권 중심에 이런 일반 철도 들어가는 부분들, 그 SRT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KTX 수원에서 가는 부분들, 아니면 거기서 출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열차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좀 충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얘네만 특혜를 주느냐, 얘네만 더 봐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와 GTX 간에 환승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노선을 타고 아니면 B노선을 타고 A노선을 갈아탄다 그러면 그냥 기본 요금 더 내지 말고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만 더 내라.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이죠. 그 느낌 자체가. 그런데요, 여태까지 그런 그 여객 운송 약관에 대한 개념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던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얘기가 구체화되거나 못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그렇게 됨에 따른 운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GTX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럼 GTX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요 수요층이 누굴까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 수요층의 관점에는 아까 말한 교통에 대한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GTX가 다녀서 자가용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전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역과 역 중심의 어떤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GTX 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이라면 그냥 기존에 있던 다른 방식들을 타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GTX에 따른 전동차의 여객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 다른 어떤 교통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상대적으로 운영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적자 부분은 다시 국가가 또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자 부분이 들어가든 여기에 대한 운영 손실에 대한 적자 부분들은 어찌됐건 다 적자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산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GTX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철도는 대부분 적자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철도 사업이나 서울에 있는 웬만한 도시철도 외곽 철도나 그러니까 중심권 몇 개 노선 빼고는 대부분 적자 노선들이 많아요. 그거 다 메꿔주는 겁니다. 운영비 다 보조해주는 거예요. GTX도 당분간은 계속 그런 적자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은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고 접근할 거고 수요자들은 그걸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최대한 싼 요금에 가시려고 할 거고 국토부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들이 이제 오픈되는 뭔가 좀 결정해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GTX A 노선을 탈 때쯤 이러한 것들이 한번 언급이 되는 순간 한번 또 큰 산을 넘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큰 산이고 상당한 특혜가 있다. 만약에 그런 특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GTX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여기에 많은 적자 부분이 뭐 돼서 다 메꿔주는 식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저렴한 금액을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산을 한번 넘긴 넘어야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 산만 넘는다라면 이 파급력에는 더 큰 저는 의미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환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기조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대곡 역세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네요. 대곡 역세권이요. 정말 저는 예전에 대곡 역세권
사건을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대곡역을 들어갑니다. 방문을 하고 이번에 이제 GTX 때문에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곡역을 가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대곡역에 대한 그 느낌을.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역사가 독특합니다. 고가의 지상에 뭐 옆으로 꽂아 있고 그 뒤에는 다 논밭이고 그게 대곡 역세권의 모습이고요. 또 그 고가의 위에는 또 도로가 다니고요. 상당히 입체 구조화된 역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역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대곡역의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상징적인 GTX A 노선이 일단 대곡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완전 휘발유입니다. 대곡역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거든요. 그 상상이 어떻게 또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가보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당장은 역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진 않겠지만 주변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GTX 공사가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적 문제인 거고요. 공사는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역공사보다는 옆에 그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이제 GTX 역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뭔가 좀 여기에 노선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이라면 저는 일단 그 시기를 2026년이나 7년까지도 봅니다.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 때가 될 때쯤 말 그대로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됐다.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왜 못 움직이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뭔가 어찌됐건 이 핸들링을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나 고양도시공사 이런 데서 움직일 거로 알고 결국 일부는 뭐 민간 사업자들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그 추진력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보시면 대곡역에는 지금 서해선 전동차 이렇게 공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업명은 이제 대곡소사선인데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대곡소사선. 나중에 그 교외선까지 해서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현재 뭐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3호선도 다니고 상당히 많은 노선들이 겹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시면 돼요. 대곡역에 대한 것들은 좀 멀리 보시고 그 멀리라는 게 저는 10년 이상도 봐야 됩니다. 도시라는 게 도시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에 대곡역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질문이 대곡역 주변에 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라면 대곡역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주변 사진들을 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히스토리. 왜냐하면 계속 변할 거고요. 매년 변할 거라는 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들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한 10년 이상 동안 계속 찍어대면 주변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시는 결국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주 역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로 그 역 주변이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서겠죠. 용지가 상업용지일 겁니다. 역 주변은.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때 여기 어디 생기냐면 항상 상업용지에 생깁니다. 반대로 그 상업용지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서로 물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역 주변으로 상업용지가 다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그래요. 역 주변에 상업용지가 다 생기고요. 그 주변에 자족시설이나 이런 업무시설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렇게 주거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라면 상업시설 중심에 여기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곡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계속 주변에 파주나 운정 이런 이쪽에서부터 다 대곡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바라보시되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당장을 본다라면 다 이제 개발 부지가 묶였단 말이에요.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능곡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직선거리를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쪽에는 이제 재건축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으니까 당장 뭔가 좀 거기가 끌리시는 분들은 그 능곡지구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은요 인천이나 수원 사람들이 출근을 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생활권이라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하지만 광역권은요 지금 인구 구조가 뭐 부산에야 350만, 기껏해야 뭐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대구 250만, 기타 광역시들은 150만입니다. 그분들은요 서울 수도권 중심에 있는 출퇴근의 평균 시간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통수단으로서 저희가 전철이 좋아서 타고 다니는 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막히고 시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리고 너무 또 뭐 돈도 돈이지만 불편해서 타고 다니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지역 광역 단위에서는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철도 타면 너무 돌아요. 왜냐하면 순환 철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가용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막히긴 하지만 서울만큼 막히진 않거든요. 일일 수요, 여객 수요 측면을 보면 서울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출퇴근의 교통수단이 전철,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중심의 거리도 제법 있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기는 관점하고 좀 다른 관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역에 대한 기능이 여기서만큼은 크지 않다. 그렇게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답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그 서울과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역세권의 주변의 그 상황들하고는 여기는 좀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광역 단위의 전철역 주변을 가보면 그렇게 상업적 기능이 크지 않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거기에 뭐 주된 게 몰려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노선이 생기거나 그 역에서도 이렇게 좀 순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가는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자가용보다는 전철이 빠르다라면 그렇게 탈 거다. 다만 순환선처럼 돌아가는 역들은 차가 훨씬 편하고 버스가 빠른데 굳이 뭐 지하철을 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철은요. 복지적 관점이 분명 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여객 운송 약관을 보면 철도는요. 65세 노인이 되시면 무료입니다. 전국 어디든. 저는 그걸 복지적 관점이라고 바라보는 건데 그거를 70세까지 올려야 되네. 뭐 국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네.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크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때문이든 뭐든 뭐 아무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뭐 연령을 높이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되게 OECD에서 국가의 복지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뭐 여력이 많으신 그러니까 여유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없는 분들은 또 없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나이가 돼서 돈을 다 내고 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말 그대로 친구들 만나고 어디 만나고 가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고민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상당히 건강보험료나 이런 건강적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그분들 규제한다라고 해서 재정 적자가 막 흑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많이 줄거나 그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만 65세면 한참 이렇게 막 움직이실 나이고요. 저는 뭐 그 기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이걸 다시 또 보면 결과적으로 저도 20년 후면 만 65세가 되거든요. 뭐 제 나이가 나왔지만. 네. 근데 분명히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이게 젊은 층들은 그 느낌을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얘기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뭐 국민연금도 받고요. 뭐 기초보험료도 받고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지하철 이제 무료로 탄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르신들 보면 이제 내년 되면 지하철 공짜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럼에도 뭐 돈을 다 내고 타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좀 불편합니다. 지하철이. 배차 간격도 좀 그렇고 작고 열량도 좀 작고 좀 그런 게 있죠. 버스나 그냥 자가용이 더 편합니다. 맞습니다. 원정 홍대선 지금 여기 있는 스튜디오가 마포입니다. 마포 그 DMC 뒤쪽에 그 월드컵 아파트 단지들 있고 여기 보면은 JTBC도 있고요. 그 앞에 MBC도 있고 그 뒤쪽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쪽에 옆에 쪽으로 원정 홍대선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한 달 전쯤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원정 홍대선을 바로 옆에 대장지구가 있거든요. 대장지구 바로 옆에 부천시 원종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원종 사거리에 원종역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대곡수사선 서해선 원종역입니다. 그 원종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홍대까지 들어오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때 나왔던 노선입니다. 근데 3차 때는 조용히 있었고요.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민간 사업에서 제한을 요구를 한 겁니다. 국토부에다가. 예전부터 검토됐던 사업들이고 민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한을 이제 드린 거고 이제 국토부가 다시 검토해서 한번 결정을 하자라고 지금까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원종역이 아니고요. 원종이에요. 원종역이 아니고 원종에서 이 3기 신도시인 대장주까지 조금 더 가면 되거든요. 한 2km 정도, 2, 3km. 거기까지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 노선에 어떤 좀 추가적인 제한을 더 드린 거죠.
대장지구까지 끌고 가면 그 대장과 계양이 한 33,000 세대라는 이렇게 적지 않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면은 수요적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그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 부분이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어요.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제안으로 국토부가 뭐 검토해서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하겠다라고 다시 공고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제안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법상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청라에서 이렇게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종홍대선과 청라 신도림의 일부 구간이 좀 같이 겹치거든요. 이제 겹치는 데는 같이 좀 서로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두 개의 연관성까지도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 축대가 좀 일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선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왕 갈 거면 대장지구까지 가던가 아니면 계양까지 가던가 좀 수요를 좀 더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 원종동 그 원종 사거리도 분명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부가 지금 너무 많은 계획들이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실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다라는 거고, 도시철도 사업이 너무 연장이 짧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막 이것저것 너무 다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릴 수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선 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한 노선이다라고 보여지고, 순서로 보면 A 노선은 현재 공사가 되고 있고 10% 정도 좀 넘게 10%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원래는 국토부 계획은 2023년이 운행 목표였어요. 목표라는 거죠. 목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뭐 발표는 안 했지만 뭐 또 24년, 25년 발표하겠죠. 그것 또한 목표입니다. 수정해봤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역이 뭔가 그 복합화 생센터나 구조물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시설들이 이제 구축되는 시점, 그게 이제 2027년, 8년까지도 보거든요. 최소한 그 구조물이 어느 정도 앉혀질 때까지는 그 노선이 다 결합이 안 될 거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빨라야 26년, 그 전까지는 쉽지 않겠다. 26년이나 빨라야 그것도.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아니면 27년까지도 봐야 된다. 그 삼성역의 전체적인 계획들하고 같이 놓고 A 노선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정규 강의도 하는데, 그 강의를 할 때 투자자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관점에서 이 교육을 들으셔라. 첫 번째 관점은 철도 노선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구상단계인 건지, 아니면 예타라도 통과된 건지, 아니면 기본 계획을 해서 인가것이라도, 기본 계획 인가것이라도 난 건지,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시설을 하고 있는 건지, 공사가 들어가는 건지, 이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투자를 하시려면, 개별적인 부동산을 자꾸 보는데, 그냥 여긴 언젠가 낮은다라고 그냥 약간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왜냐하면 부동산은 목돈이잖아요. 그 목돈을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개발 계획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라면 그 부분을 단순하게 주변의 상황들만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많이 막 살 수 없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사는 거라면 최소한 그거를 사기 전에 그 노선에 대한 계획의 이해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슈를 아셔야 된다. 이슈는 뭐냐면 뭔가 발표 나는 게 이슈입니다. 얘기가 나온다. 기사화된다. 텔레비전 나온다. 상록수역처럼 뭔가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게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슈를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이슈를 미리 판단을 해서 미리 들어가셔요. 근데 누군가는요, 발표가 나오면 들어가요. 누가 유리할까요? 미리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발표가 단 다음에 달리기 하듯이 먼저 가가지고 막 전화 막. 그런다고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됐다 싶으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미 돼야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쫓아가봐야 친척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 물건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는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호가가 높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가실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몰랐겠죠. 일단 잘 몰랐던 거고,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포유 방송을 하면서 가끔 이제 댓글 같은데 벤더님 신들리신 분 같습니다. 어떻게 방언처럼 말이 터지시냐고 막 되게 다양한 좋은 얘기도 있었고 좀
뭐 자기랑 안 맞으면 아니면 지역을 좀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시면 그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미리 진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투자 여력이 없다라면 할 수 없어요. 없는 돈 어떡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나? 그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라면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서울시 아니면 뭐 지역마다 그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철도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철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그게 일반 철도일 수도 있고요. 광역 도시 철도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철도는 좀 여기서는 빠질 것 같고요. 일반 철도와 광역 철도 중심의 어떤 그런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좀 봤더니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죠.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니까요. 그런 계획들을 담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건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슈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잘 모르실 겁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원래 그 1990년 후반때부터 2000년 초반에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법제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처음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첫 번째 발표됩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6년, 11년, 16년, 21년. 올해가 21년이잖아요. 그래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거고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기느냐. 그럼 이게 어떻게 담기는 거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담기는 거냐 하면요. 각 지자체마다 제안을 합니다. 국토부에다가 이 사업들을 하게 해주세요. 국토부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노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해달라고 해요. 그냥 수도 없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돼요. 다 해달라고 합니다. 다 일단 봤죠. 접수가 된 거니까 다 봤죠. 그걸 봐서 이게 국가의 지역이 낙후가 됐으면 낙후된 대로 지역 낙후도라는 게 점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국가 기관망상 필요하다 그러면 낮은 거고요. 이제 그걸 광역 중심으로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해보면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이 낙후됐거나 아니면 뭐 경제성은 없어도 국가가 필요하면은 일반 철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좀 경제성이 있거나 노선이 괜찮다 그러면 그리고 지자체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여러 개의 지자체가 동시적으로 이 노선을 해달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도 도시계획, 그 철도계획에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그러면 누가 이런 걸 하냐? 국토부가 하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국책기관은 코티와 KDI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KDI는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그 교통과 관련된 거는 코티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말 그대로 맡기는 거죠. 맡기면 그 엔지니어 회사랑 조인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알고 있고요. 어디서 하는지를. 그 엔지니어 회사들랑 조인을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하고 밑작업들을 다 하죠. 밑작업들을 하고 그 안에 핸들링은 다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 철도 관련된 과에서 다 핸들링을 하고 뭐 선택은 다 국토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물론 연구기관에서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체계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엔지니어 회사에서 노선 작업들 이렇게 입혀주고 실제 PPT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거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고 결과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예전 3번 다 보면 4월이나 6월 사이에 했다. 그럼 3월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이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후랭이 TV가 제가 아직 이런 방송들을 많이 안 했어요. 뭐 기껏해야 지금 뭐 2-3번째, 4번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뭘 봐야 되나요? 알겠어요. 이제 내용은.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거기에 핵심은 일단 아무래도 GTX D노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D노선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국토부가 애매하면 두리뭉실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냥 노선에 대한 정도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대충 역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들을 좀 보면 그래서 거기까지 언급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담스러우면 그냥 노선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D노선에 대한 발표는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GTX D노선만 부각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왜? 모두의 관심사가 GTX D노선이거든요. 지자체도 관심 갖죠. 뭐 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관심 갖죠. 또 철도와 관련된 분도 관심 갖죠. 상당 부분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방송까지도 연결될 겁니다.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 그런가 동시에 다음날 뛰어가겠죠. 뛰어갈 겁니다. 그 발표된 노선이나 지역도 뛰어갈 거라는 거예요. 대충 보면 이제 지역 단위로 보면 김포, 인천, 맞죠? 부천, 그다음에 서울의 남부급행철도 라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남부권의 뭐 하남, 이렇게 미사, 하남시 정도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구축되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역들을 보면 일단 김포에서 언급된 대로 보면 뭐 장기역이나 뭐 차량이기 때문에 통진역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구례역도 검토가 한번 됐었고, 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작년 여름에 이렇게 공청회 자료나 이렇게 좀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느끼는 것들은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자꾸 귀담아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거는 이거가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인 거죠. 제가 뭐 내부 자료를 뭐 득을 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포에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검단지구가 있습니다. 검단지구에 이제 김포에서 연결되는 그 인천 그 도실도끼리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역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양역, 인천 공항철도와 이어지는 계양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에는 그 대장 쪽이 생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천시는 오히려 부천 종합운동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생기면 뭐 B도 생기고 D도 생기는 거죠. 상당히 크죠. 파급력이. 상당히 제가 즐겨가던 곳. 예, 그 안에 그 주변에 맛집도 많고. 예, 안 가보셨어요? 부천 종합운동장? 이용은 해봤습니다. 그 주변을 돌아다녀 보진 않았고. 예, 제가 작년에만 한 7번을 간 역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까지 다 그려질 정도로 예, 많이 갔던 역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 B와 D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보시고 끝나면 한번 안 가보셨으면 가보셔라. 투자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일단 동네를 좀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줘.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노선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뭐 김포공항이나 여의도 얘기도 있었지만 무게 중심을 부천시가 갖고 있고 부천시는 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천 종합운동장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글로 가면 이렇게 여의도나 이쪽은요, 김포공항이나 이쪽 위쪽은 축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위아래 축대가. 그래서 밑으로 갔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연결상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밑으로 쭉 이렇게 이어진다. 뭐, 그 다음에는 뭐, 구로가 될 수도 있고, 가상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사당역, 강남역, 여기, 삼성역, 잠실역은 뭐, 거점역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위로, 그 동쪽으로는 강동이나, 고덕이나 뭐, 하남시청 쪽에 좀 더 지금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얘기는요, 이게 오늘 듣고 6개월 있다가 오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획이 발표되거나 중간에 다른 이슈가 있거나 또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좀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보신 영상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볼 때는 오늘 날짜 저분은 저때 저런 기조로 얘기했었구나 라고 좀 기조적인 측면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이렇게 시차가 있었거든요.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디노선이 이제 구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인천시가 제안했던 청라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역에서 청라지구로 들어가서 공항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선의 중복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쪽에 우측으로 가면 이번 주 초에 그 공청회를 한번 열었을 겁니다. 국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공청회를 한번 열었는데 그 이천 광주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대해서 추가 연장은 어떠냐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것도 쉬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안 되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만 과연 사창국가 철도망 구축 안에 거기까지 연결되는 게 담길 건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적으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크겠지만 또 달리 보시면 일단 당장 급한 게 이건데 뭔 얘기까지 가시려고 하느냐에 대한 생각인 거죠. 확실하게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데로 가셔야지 거기에 발표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미래 생각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더 모르는 건데 그걸 미리 갖고 간다라는 거는 뭐 약간의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GTX 신호선에 대한 거가 이제는 6월이나 9월 사이로 저는 보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민간 사업자 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절차에 이제 누가 선정이 될 거냐, 그리고 그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이제 어떠한 추가역들을 언급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거기서 뭐 나왔던 게 인덕원역이나 의왕역이나 안산에 뭐 상록수가 될지 다른 역이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추가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지금은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반영은 좀 될 수 있겠지만 다 반영됐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저는 더 오를까요?라는 캐점보다는 발표가 되지 않았다. 되고 나서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되고 나서의 이 차이는 좀 다르다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가지고 더 여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됐다라면 그 여력을 더 넘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 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른 건 뭐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신 분 있죠. 될 것 같아서 되기 전에 들어가신 분 있죠. 될 거라는 걸 발표가 되고 들어가신 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이거 다 다른 거예요. 맞죠?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들어가신 분, 그다음에 될 것 같아서 미리 들어가신 분, 발표가 나자마자 들어가신 분, 그리고 나서 더 들어가신 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약간 재개발 투자랑 비슷한 것 같네요. 뭐 맥락은 다 그럴 수 있겠죠. 맞죠? 예, 맥락은 그럴 수 있겠죠. 예, 흐름은.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왕이면 이미 1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건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발표 시기가 예상이 된다라면 그 이슈가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다라면 그 예측 전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전혀 다르게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선이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한 걸 뭐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 나왔던데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혀 새롭게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나왔던 게 다시 한번 눌러주는 정도다라고 보여주시고, 다만 뭐 이렇게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막 어떤 식으로 또 갑자기 발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밑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든 어떤 거든지 어찌됐건 발표 전이라면 저는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발표가 나자마자 밤 늦게 가서 뭐 어떻게 나와 있는 물건을 찾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2, 3개월 지나서 이미 다 반영됐는데. 반영되고, 이제는 그 다음 길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따라가는 거는 이제 10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미 2단계는 끝났다. 이제 더 다른 단계. 실제로 이제 공사가 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단계까지 좀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나열을 하려면, 역 단위로 나열하려면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네. 노선 단위로 같이 보시면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이슈는 그거다. 아까 말한 D노선에 대한, 아까 역들이 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들에 대한 뭔가 다 중요한 역들인 거예요. 발표가 되면 다 중요한 거니까. 일단 그 역들은 다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노선에 대한 추가 역에 대한 부분들, 일단 기존 역학은, 기존에 언급됐던 역학은 분명 별개로 거기에 뭔가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역도 분명 다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라는 게 지금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토지보상하고 이제 진행이 서서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 연장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지하철 9호선이 이제 어떻게 연장될 거냐에 대한 게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그게 좀 파급력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그래서 하남 미사역 쪽에 이렇게 미사역하고 뭐 환승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사 이렇게 북측으로 남양주 들어가는 그 앞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구리 쪽보다는 남양주 쪽으로 좀 이어져서 다산 뭐 지금지구 쪽하고 왕숙 2, 그다음에 다산 진건을 갈 거냐 말 거냐, 왕숙 1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9호선 라인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축대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저랑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들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겁니다. 넓게 보는 거는 일단은 지하철 9호선 다단계 구간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건 이슈만 선점하시라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려고 하시면 또 이제 머리가 엄청 또 하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과 실제 운행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교산지구로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산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는 하남시청역까지 가는 거고, 그 중간에 가밀지구나 오륜사거리도 이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는 어느 정도마다 역을 하나씩 두나요? 라고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면, 간격. 그렇죠. 거리 간격. 역은 보통 도심권은요, 서울의 도심권은 1km의 역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외곽으로 빠지면 이제 1km보다 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산이 있다 그러면 뭐 3km, 2, 3km도 가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더 많이 이제 길어집니다. 결국 주변에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요, 그냥 어느 지역이든 산만 안 껴있다면 다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냥 1km 정도, 그러니까 한 블럭에서 두 블럭 사이 정도의 두 블럭 정도에 여기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한 블럭이 한 500m라고 본다라면 큰 블럭 중심으로 두 블럭 정도에 여기 하나 생긴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따지면 1km이기 때문에 500m씩 따지면 다 걸려요. 노선의 영향력은 일로 갈 거냐 절로 갈 거냐 그 고민인 거지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렇다 보면은 뭐 바로 계산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밀지구나 그 앞에 오른 사거리도 하나 여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선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역들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 GTX D 노선이 2030년에나 빛을 본다는데 벌써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저 30년도 아니고요. 30년 더 멀리 걸 거예요. D 노선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 노선에 대한 계획들과 풀어가는 어떤 흐름들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D 노선은 지금 뭐예요? 주상 단계를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던지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기본 베이스가 10년에서 15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노선을 타고 가려면 2030년? 그거는 정말 의지가 있는 거고요. 의지가 약하면요. 2035년도 가야 된다. 그 기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이슈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발표가 나면 그래도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말만 무성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국토부가 우리는 정부는 국토부는 이렇게 할 거야. 니네가 다 제안했는데 모르겠고 아무튼 결론은 이거야 라고 던진 거잖아요. 맞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좋을 때는 상당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왜 그거를 놓치시냐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된다. 어떤 역들이 하겠다라고 나왔다.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가 된 다음에 쫓아가 봐야 여러분들은 한 판단 또 늦으신 겁니다. 가실 거면 미리 판단하셔라.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맥락이나 흐름은 큰 차이가 없더라. 결과적으로 뚜껑을 까보면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종합적인 판단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판단에 있어서 제가 한 얘기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밴더빌트는 그 미국의 철도왕입니다. 예칭을 쓴 건데 조금씩 이제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뭐 전망, 뭐 세금 얘기, 뭐 다른 거 뭐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얘기를 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역세권에 있어서만큼은 뭐 다른 여러 또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하는 얘기들을 혹시라도 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좀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마 하나의 영상을 보면 다소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개 영상을 보면 큰 맥락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되게 뭐 많은 돈을 벌고 수익을 갖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집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좀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데 혹시라도 부동산 때문에 소외되시는 분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가 힘든 거거든요. 하나 하면 부동산 처음 살 때가 힘들 거고요. 투자도 첫 번째 하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니고 뭐 실거주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런 입지나 이런 교통, 이런 역세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이왕이면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버시면 좋은 일에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분들, 관계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우리 옥탑방 부부스님을 제가 대학원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계속 인연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그런 데서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큰 재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후랭이님이 만나서 너무 또 반갑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